안녕하세요. 전잡생각의 조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스타트업에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스타트업을 좀 고르면 되냐, 어떤 스타트업이 좋은 회사냐라는 이제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입사할 스타트업을 고르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샌드보드에 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 살펴볼까요? 어, 사람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 16시간을 좀 저희가 깨어서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회사 뭐 슬래시 일에 이제 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삶에서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스타트업을 간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본인이 깨어있는 시간에 인생을 상당 부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바텀업과 탑다운을 둘 다 보려고 하거든요. 나로서 출발하는, 내면서 출발하는 것과 탑다운, 시장, 바깥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사람마다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생의 꿈이나 라이프의 미션을 좀 정해보고 현재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뭐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물리적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포지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한 이제 길을 좀 고민하는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과정에서 이 직장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죠. 뭐 꿈이랑 목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개의 직장이 이제 등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의 이제 얼라이먼트인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이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던가 어떤 방향성이 있었을 때 거기에 좀 잘 맞는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좀 보람을 느끼고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물론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럴 경우는 자신 내면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가. 그래서 이제 다시 바텀업, 탑다운을 좀 살펴봤었을 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로 치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잖아요. 제품과 시장의 궁합이 좋을 때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myself, 나와 회사의 궁합이 좋을 때 성공하겠죠. 그러니까 꼭 회사가 좋다고 해서 나한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회사에 뭐 꼭 다 맞으라는 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다 살펴볼게요. 회사를 그럼 어떻게 좀 살펴볼 것인가? 제가 좀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제가 오늘날 지금 스타트업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럴 경우 어떤 관점에서 좀 스타트업을 볼까? 뭐 투자자의 관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을 넣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 생태계 내에서 환경 내에서 일하는 존재니까 좀 그 다른 관점에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네 가지 좀 그 디멘션을 봤는데요. 첫 번째, why, 왜? 이 회사의 미션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창업자들은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가? 제가 두 번째 질문까지 넣은 이유가 창업자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회사의 존재 이유랑 잘 온라인이 맞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창업자들이 빨리 포기해요. 회사를 뭐 빨리 팔 수도 있고 하다가 돈 좀 벌리니까 이거는 좀 됐고 뭐 다른 거 좀 하러 가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미션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랑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 되겠죠. 이 회사에서 하는 거에 너무 관심 없는데 그냥 돈 벌려고 하면 되게 불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Y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왓은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미션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가 그래서 그게 창출하는 가치가 뭔가를 한번 좀 시장 조사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결국은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공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씩 영혼이 이렇게 막 사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B2C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B2B 오시면 힘들고 또 B2B에 너무 잘 맞는 분들이 B2C 가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한 가지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럼 그렇게 그 가치를 만들어낸 걸 사용하는 유저나 고객들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공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객들이 실제로 잘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좀 테스티모니얼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경쟁력 차별화가 가능할까? 이건 사실 투자자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경쟁력과 차별화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회사에게 뭐 밀린다던가 뭐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던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뚜렷한 경쟁력이나 차별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과연 이 회사의 리더십과 경영진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약간 뭐 링크드인 프로파일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인터뷰 영상도 좀 찾아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어떤 뭐 인사 철학, 뭐 회사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뭐 핵심 가치, 콜 밸류 같은 것들이 좀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랑 잘 맞는가도 좀 살펴볼 것 같고요. 이건 좀 이따 본인의 가치랑도 얘기해 보겠지만은 이 회사의 핵심 가치랑 본인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되게 불행할 수 있어요. 예, 마치 성격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도 되게 힘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회사의 핵심 가치가 뭘 지향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도 뭐 온라인상에서 찾아본다든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문화도 좀 파악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전체 회사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속하게 되는 또 팀의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떠날 때 회사를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 팀을 떠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eople don't leave companies, people leave managers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 팀장을 떠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해요. 극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지원하는
팀장과 뭐 혹은 리더십 그 사람들 뭐 그 자체 팀의 문화 또 팀의 그 리더십의 철학 또 거기 있는 멤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조사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 회사 저 포지션 지원해봐야 이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 과정에서도 사람들 만나게 되겠지만 온라인에서 조사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저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리치아웃해서 물어볼 것 같고요. 지원하기 전에. 예. 그다음에 how 회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가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회사가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머지가 되게 잘 맞아떨어져도 충분히 뭐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다양하게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빨리 변하고 많은 기회들을 많이 노출되고 싶은 분들은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본인 자체의 이제 스킬을 더 쌓는다던가 되게 안정적이지만 되게 뭐 화목한 뭐 분위기 회사에 다니고 싶다 하면 사실 성장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장 속도를 저는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럼 그거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성장 전략이 뭘까? 지금 회사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죠. 지금 뭐 R&D를 열심히 하는 건지, 뭐 세일즈랑 마케팅에 박차를 가야 될 텐지, 해외 진출을 해야 될 텐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회사에서 자원을 투자하는 방향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게 제가 어떤 뭐 팀에 들어갈 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가 충분한 뭐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 자원이란 게 뭐 그 주로 뭐 금전적이겠죠. 뭐 펀드레이징을 했는가, 혹은 회사 뭐 이익이 나고 있는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뭐 투자 유치 계획 같은 게 있는가, 이것도 좀 조사해 보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첫 인터뷰할 때 리크루터한테 다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 뭐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거는 지원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어떤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로 인터뷰랑 병렬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시장 조사를 하면서 좀 알아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크루터와 또 중간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을 쭉 모아서 회사에 대한 평가표를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만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에 돌아와야 되겠죠. 바텀업으로.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회사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단순히 연봉 때문이다? 그런 건 굉장히 불행한 삶이 돼요. 골든 핸드커프라고 하는데, 황금 수갑이라고 하죠. 돈을 줘서 못 나오긴 하는데 매일매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데 불행해요. 그러면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탑다운 띵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뭐 마일브리스로 치면 제이 성향 분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드림 라이프 미션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방향인가를 만약에 그 느껴지면요, 되게 미닝이 많이 부여돼요. 의미 부여가 많이 되고, 그때 내적 동기부여에서 RAMP 중에서 purpose가 되게 많이 좀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왓으로 넘어가서,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이 하려고 하는 역할, 그게 뭐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역할, 그게 펑셔널하게 뭐 마케터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그 팀이 하고자 하는 그 팀의 미션이라든가 팀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역할의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서 들어갔었을 때 이 개인이 이 팀에서 이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과연 가치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거를 성공의 척도가 뭘까? 예를 들어 뭐 백엔드 뭐 인프라 쪽 SR이면은 뭐 업타임일 수도 있고 레이턴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 엔진이면 좋은 UX일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UX가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빨리 찍어내면 된대요. 그럼 또 잘 안 맞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석세스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좀 파악을 할 것 같고요. 후 내면에서 항상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 해당 역할에 대해서 나의 강점인 약점 무엇일까? 그때 이제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 본인의 모티베이션과 케이퍼빌리티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내가 굉장히 어떤 능력에서 영역이 출중해도 다른 그 회사에서 다른 롤로 갈 때는 영역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역할에 대한 나의 강점 또 보완해야 되는 뭐 개선의 여지가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가치관, 가치는 무엇일까? 이게 팀과 회사랑 되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으면요 계속 싸우고 되게 힘들게 돼요.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 무조건 성과내 조직이거든요. 온라인에서 넷플릭스의 컬처는 뭐 그레이트 뭐 피플이다 뭐 얘기하지만 그 회사는 굉장히 컷스로트 퍼포먼스 드리븐이에요. 그래서 겁나 빡세게 일해서 성과를 못 내면 바로바로 잘리는 회사거든요. 한국은 좀 다르겠죠. 노동법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바로바로 잘려요. 네, 그런 게 나는 괜찮다. 난 좋아. 얼마든지 빡세게 도전해서 성과를 무조건 낼 거야. 경쟁심도 있어 하는 성격이면 잘 맞겠죠. 근데 나는 사람들과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의 기반이 되는 성격, 그게 뭐 마이어브릭스일 수도 있지만 뭐 빅 파이브 팩터 모델 이런 걸 봤었을 때 나의 성격이 이 롤에서 장기적으로 석세스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롤 자체가 굉장히 구조화를 많이 해야 되고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숫자를 많이 만져야 되는데 본인이 막 orderliness, 그 conscientiousness 중에서 그 성실성이요 중에서 orderliness, 정리정돈하는 성향이 낮으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꼼꼼하게 디테일을 숫자 다 맞춰봐야 되는데 이런 회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네, 근데 그런 롤이 아니잖아요.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되게 뭐 본인이 크리에이티브한 타입인데 갔는데 마케팅 중에서 뭐 프로덕트 마케팅 캠페인을 뭐 짜래, 필드 마케팅 가서 되게 재미난 기획들을 해보래. 너무 잘 맞겠죠. 그래서 그런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의 롤과 회사의 문화랑 이게 잘 온라인이 돼 있는가를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how, 그럼 내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석세스풀 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쌓아야 되는 지식, 스킬, 경험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내가 그때 램프, RAMP 중에 메스터리죠. 메스터리, 그 내가 더 숙련을 쌓고 싶은 방향이 맞고, 그걸 또 당장 내가 롤 석세스풀 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레디네스랑 앞으로 나가는 방향 사이에서 이게 얼라이먼트가 있는가도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뒤에 다루겠지만 내가 해당 포지션에서 기대하는 보상은 어느 정도 선이고 또 이게 현금 우선인가 주식 우선인가를 좀 볼 것 같아요. 회사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죠? 이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종합을 했었을 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마이셀프랑 컴퍼니 핏을 볼 때 1. 내가 과연 참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변화의 속도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건 회사의 스테이지랑 상관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건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임팩트랑 가치는 무엇일까? 이게 무슨 제가 무조건 회사에 뭐 기여를 하면 회사는 저한테 해주는 게 없나 이런 관점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여하고 창출하는 가치만큼이 본인의 업적이 되죠. 평판이 되고 그게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커리어 생각할 때 나이 언제 직급이 올라가지 타이틀이 바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업계라는 게 커리어라는 그 관점의 산업에서 업계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입소문이 있고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기적으로 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임원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임원 리크루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때 리크루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 백채널링. 이 사람을 이전 직장이나 이전 그 동료들, 상사, 부하 직원, 또 만약 임원이었을 경우는 그 전에 투자자, 이사 이런 사람들한테 레퓨테이션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뭐 평균적으로 뭐 3명에서 5명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굉장히 잘했는가 안 했는가 그 타이틀을 떠나서 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큰 비중을 놓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레즈가 삐까뻔쩍하잖아요. 근데 그 평판에 몇 개 잘못된 거 나오잖아요.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니어일 때는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니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미들 매니저에서 시니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잘 쓰지 않으면요. 이게 꼬리표가 돼서 끝까지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업적 평판, 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요. 좋은 사람으로서 일을 잘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얻게 되는 경험, 지식, 스킬, 이걸 인텔렉추얼 캐피탈, 휴먼 캐피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인텔렉추얼 캐피탈, 소셜 캐피탈, 이모셔널 캐피탈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인텔렉추얼 캐피탈을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얻게 될 것인가. 예, 제가 얻는 거죠. 돈 이런 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일단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뭘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소셜 캐피탈. 나의 인맥이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근데 소셜 캐피탈이 중요한 거냐? 내가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되게 그게 소셜 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 측정한 간단 방법 그래요. 제가 이직을 했을 때 딴 사람들이 날 따라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예. 그래서 내가 가면 우르르 따라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정말 진실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고요. 만약 본인이 착각이면 되게 문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소셜 캐피탈을 쌓을 수 있는가? 좋은 곳이 그런 걸 쌓기 좋은 곳인가도 고민해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리모템. 이거 재밌는 엑서사이즈인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뭐 한 2, 3년 정도 뒤에 돌이켜 봤었을 때 이 선택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 내가 돌이켜봤을 때 어떤 것들 없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성공적인 선택이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아 이건 되게 잘못한 선택이었다를 후회하게 될까? 얘를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인터뷰 과정에서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한번 그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거고요. 저는 5번은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해보고 고민했는데 창업자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많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요새 트렌드가 이게 뜬다 해서 뭐 2, 3년 보고 창업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진짜 빨리 포기하세요. 회사 굉장히 많이 망하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정말 내가 10년 동안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스타트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감과 많은 막 정말 슬프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이 업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커미트먼트랑 의무가 돼 있지 않으면요. 열에 9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의 유니콘 회사들 평균 되는데 뭐 10년씩 걸리고 하잖아요. 플러스로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이걸 회사에 이제 임직원으로서 들어갈 때는 좀 다르죠. 내가 이거 회사를 10년 동안 해서 사람들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4년 정도를 시간을 잡은 게 이게 한 2, 3년은 생각보다 금방 가고요. 사람이 실제로 첫 1년 동안은요. 일을 배우고 회사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지 실제로 1년 안에 뭘 배웠어요? 이력서에 세웠어요? 그 나중에 커리어에서 이제 리크루터를 보잖아요. 1년마다 잡 호핑한 사람들 보면요. 이거 디스카운트 하거든요. 임원 면접 때 1년, 1년 했잖아요. 거의 그냥 굉장히 빠른 단계에서 쳐내져요. 2년 이하로 보면요. 거의 커리어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니어였을 때는 1년마다 이렇게 좋은 회사로 뭐 로고 다 수집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텔렉추얼 캐피탈과 소셜 캐피탈이 안 쌓인다.
예, 그 옆에 레주메만 쌓이지만 저 실제 중요한 것들이 안 쌓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휴먼 카피탈이 아까 말씀드린 업적 평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따라서 그게 자기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4년 기준 스톡옵션을 주거든요. 4년 베스팅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 리프레시 주면서 더 연장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 4년 정도 텀으로 볼 것 같고요. 저는 중간에 2년 지났을 때 한번 돌이켜보고 괜찮네? 그러면 2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4년 정도는 들어가는 시점에 4년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괜찮으면 당연히 더 남겠죠.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테이지랑 리스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린 얼리 스테이지, 그로스 스테이지, 레이터 스테이지 회사들이 있어요. 얼리 스테이지는 뭐 시리즈 A, 시드 단계, 가끔 시리즈 B 정도까지 볼 거고, 그로스 스테이지는 B에서 뭐 D, 레이트 스테이지는 D에서 뭐 프리 IPO 정도, 혹은 IPO 후까지를 이제 본다고 했었을 때, 초록색은요, 현금 그래프라고 볼게요. 당연히 아주 얼리 스테이지 가면 현금을 대부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펀드레이팅도 작고 도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회사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연봉 올라가고 레이터 스테이지 되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연봉들 혹은 뭐 외국 기업 연봉들이 완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 파란색 그래프가 사실 스타트업의 핵심이거든요. 예, 초록색은 사실은 현금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기업에 가시는 게 나아요. 뭐 복리후생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괜히 스타트업이 뜬 데서 가시면요 항상 실망하실 거예요. 현금 때문에. 예,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파란색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데 파란색은 주식, 위험이란 건 위기랑 기회죠.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무질서함, 그리고 빠른 성장의 기회가 앞단으로 갈수록 당연히 많겠죠. 체계가 정리된 게 없으니까 본인이 하는 만큼, 일을 벌리는 만큼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내는 것만큼이 본인의 roles and responsibility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아마 업사이드가 더 생기겠죠.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된다든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생길 거고 그만큼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왜 체계가 없어?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리도 안 돼 있어? 왜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돼 있어? 불평불만하신 분들은요. 스테이지를 잘못 고르신 거예요.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요, 이 무질서랑 위험도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구간이 그로스 스테이지인데요. 그로스 스테이지도 중간에는 계속 무질서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그 생각을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요, 이 회사는 정말 뭐 망할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 스타트업들 계속 다니다 보면, 아, 이게 스타트업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 파란색이 곧 여러분들에게 위기, 그리고 행위가 잘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기회이자 잘 안 됐을 때는 위험이 되는 저 그래프입니다. 저기에 따라서 보상이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만족스러워요. 본인들이 이제 자기 그 체크를 했었을 때 아까 말했던 뭐였죠? 이런 질문들에서 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왔고 뭐 이걸 다 평가를 해봤는데 회사랑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니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해당하는 포지션에서 기대하는 보상은 어느 정도 선인가? 여기서 무조건 최대를 하려고 하시면요, 얼리 스테이지로 하시면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기대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나의 스트라이크 존은 뭔가? 예, 이걸 넘어가면 아웃이야.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칠수가 있어. 그때 중요한 스스로 하셔야 될 질문이 내가 현금 우선인가 주식 우선인가 중요해요. 이 앞단에 이거 그래프 보셨죠? 앞으로 가면은 현금은 적지만 주식이 많겠죠? 뒤따라가면 현금 많지만 주식이 적겠죠? 네. 여기서 말한 주식이라는 거는 왜 의미가 있는가? 좀 이따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둘 다 많으면 좋겠다? 이거는 마치 증권사에 가서 저는요, 위험은 낮은데 빨리 성장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해 주세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좀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평상시에 마켓에서 그런 얘기하면은요, 증권사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제가 당장 드릴게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도록 하잖아요. 대부분 위험과 그 ROI는 어느 정도 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되고요. 이건 라이프 스테이지랑 좀 상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 결혼해서 뭐 자녀도 있고 할 경우에는 현금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주니어이고 뭐 젊을 때는 사실은 현금은 최소한을 받고 다 주식으로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주변 친구들, 다른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현금 비교하잖아요. 초반에 되게 우울해요. 근데 나중에 회사가 잘 되잖아요. 누가 얻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얻고 있습니다. 왜일까? 보상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안 알려주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초중고 때 다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받는 이 인생은요 크게 커미션 베이스드 인생과 피 베이스드 혹은 픽스드 인컴인 피 베이스드 인생이 있는데 용어를 피 베이스드라고도 해요. 커미션 베이스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게 퍼센테이지예요. 예, 픽스드 인컴이나 피 베이스드 인생은 특징은 뭐예요? 앞에 그 원화나 달러 이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고정 수입이라는 거죠. 사람들 고정 수입하면 막 되게 듣기 좋잖아요. 근데 모든 자본주의에서요 핵심은요 커미션 베이스 인생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리겠지만 커미션 베이스 특징 뭐 레비뉴 쉐어 매출을 나눈다 혹은 마진을 내가 한 거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다 하는 것들은 다 커미션 베이스죠. 퍼센테이지를 붙이니까
세일즈 커미션, 내가 판 거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내가 받는다. 커미션 베이스고요. 오너십, 내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지분을 받았어, 주식을 받았어, 혹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어. 부동산도 사실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지분을 가는 거거든요. 오너십이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어. 다 퍼센테이지로 받죠. 픽스 인컴 뭐예요? 연봉, 보너스, 연말에서 뭐 150만 보너스, 우리 회사 짱이에요, 사장님 멋져요. 네, 다 피 이거 앞에 당근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월세 혹은 부모님께 받는 용돈, 모든 것들은 다 피 베이스 혹은 픽스 인컴 베이스입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여러분의 사회 경제적,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 그 중에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만 볼게요. 소셜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 지위 혹은 경제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요, 커미션 베이스 인생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그냥 법칙이에요. 네. 왜냐면요, 우리 저번에 봤지만 회사 성장과 개인의 성장, 이때는 혹은 회사의 부의 창출과 개인의 부의 창출이 정비례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죠.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죠. 개인은 선행적으로 성장을 하죠. 개인의 이거를요, 가치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요,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연봉은 레깅 인디케이터죠. 가끔 얼리 뭐 협상 잘해서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연봉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특징이 초반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정체가 되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뭐 삼성전자 임원 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임원부터는요, 커미션 베이스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스톡옵션 받잖아요. 그 전까지 이렇게 올라다가 어느 정도 수렴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커리어가 끝나기 시작할 때는 다시 감소를 하죠. 은퇴 준비해야 되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면적, 연봉의 합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리니어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분은 어떻게 돼요? 가치는 회사의 성장과 똑같이 올라가죠. 물론 중간에 좀 희석이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가장 가파르게 붙어서 올라가는 게 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부의 창출, 자본주의에서 부의 창출은요, 저렇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빌부터 갈 때가 무조건 오르죠. 그래서 부동산을 부자 된 사람 많이 봤죠. 연봉으로 저축해서 부자 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 저축한 거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됐거나 그 저축한 거 갖고 어디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됐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도 연봉만 따박따박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결국 뭔가에 다시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투자한다는 거는 오너십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갈 때는 스톡옵션, 지분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예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네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많이 인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제이슨 디볼트가 초반에 19,000불,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오늘날 100억이에요. 네.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매달 19,000불씩 월급으로 받았으면 저축을 했으면 100억이 됐을까요? 절대 안 됐겠죠? 네, 이거는 오로지 스톡옵션, 이분은 뭐 밖에서 투자자로서 있는 거였지만 그 퍼블릭 마켓 투자한 거지만 결국은 지분, 오로지 지분만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9,000에서 100억 원.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고를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보상을 고를 때는요. 저는 본인의 인생의 번레이트가 높지 않을 경우, 아직 뭐 싱글이다, 솔로다, 뭐 이렇게 젊다 할 때는요. 번레이트를 최대한 낮추고요. 저라면은 현금 대신 주식을 최대한 몰빵을 해서 받을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잘 구했다는 가정하에 주식은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냥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조언들을 했다가 인생 또 패가 망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성향이에요. 자기 그 성향이 잘 맞고 즐길 수 있으면 괜찮고요. 그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안정적인 수익 주는 대로 가세요. 그게 인생에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설명을 드리고 끝날 텐데 예전에 셰릴 샌드버그 그 페이스북 CEO 하신 분이죠. 이 이제 페이스북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에릭 슈미트 당시 이제 구글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갈까 말까 이 롤이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에릭 슈미트가 딱 요 말을 하고 끝났죠. 너가 로켓십의 자리를 제안받으면은 무슨 자리인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타라고. 왜냐면 로켓십에 올라갈 때는요 되게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요. 기회들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내가 물론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얼만큼 뭐 일을 잘하고 아까 말했던 인텔렉츄얼 캐피탈, 소셜 캐피탈을 쌓으면서 본인의 그 기회가 커질수록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애피튜드, 성향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겠는데 지각 변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게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의 카오스죠. 그런 곳에 본인이 들어갈 때는 많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명언을 하고 그래서 셰릴 샌드버그가 페이스북에 조인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죠. 커리어도 당연히 잘 풀렸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스타트업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하고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